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적 일상회복이 바로 코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네. 극장과 분위기 이전하고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좀 활기가 돈다고 해야 하나요? 혈색이 돈다고 해야 하나요? 예, 2주 전에 개봉했던 안티 슈퍼히어로 영화인 베놈 2가요. 170만 관객을 또 조용히 거두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보고 싶은 영화 극장으로 보러 가시는 관객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도 누적 관객수 50만 관객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고장난 론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AI 로봇이 나오는 우정에 관련된 애니메이션도 개봉해서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요.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들이 총출동하고 대한민국의 마블리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이터널스 11월 3일날 개봉하거든요. 정말 극장으로 이제 관객들이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극장의 다양한 이슈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영화 뉴스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정치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서 뭐 27일에 이제 국가장 결정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생각난 영화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럼 그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다양한 여론들 중에서 이 광주에서 27일 날 내놓은 성명을 보고서 굉장히 어떤 작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성명서를 냈는데 좀 가슴에 콱 박혔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고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정서상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은 도리인데 광주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문장이 약간 마음에 콱 박히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직도 광주 민주항쟁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문제가 그 누구도 진심의 사과라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또 그걸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사야 지금 이 영화에서 지금 2017년에 개봉했던 장훈 감독, 송강호 배우 주연의 영화 택시운전사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운전사 봤던 기억이 저도 떠올라요. 저도 극장 가가지고 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택시운전사는요. 1,2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그렇군요. 극장에 가서 제가 봤다고 뭐 과시할만한 게 전혀 아니군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랄까 당연하게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시절이었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이 영화 극장 가서 보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큰 흥행이 있었죠. 저는 80년대 90년대 초반 망월동 할 때 가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기억도 떠오르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조금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직간접적으로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제 영화 속에 담고자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뭐 많이들 아시는 96년 영화 장선호 감독의 꽃잎도 있고요. 뭐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같은 경우도 이 광주를 가해자로서 경험한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인 무너짐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2007년에는 화려한 휴가라는 작품도 있었죠. 이게 당시의 암호명이었었고 2012년에 강풀 그 작가의 만화 원작으로 한 26년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영화 되게 많았는데 이 작품들이 여러 면에서 흥행 면에서도 꽤 유의미한 성적들을 거뒀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택시운전사는 무려 1,200만 명의 관객이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맞아요. 뭐 그 소재를 다루지 뭐 다른 영화들이 안 다룬 건 아닌데. 아니고, 네.
택시 운전사의 소재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네. 그게 저도 굉장히 보고 나서도 그 이유를 참 많이 찾고 생각했던 네.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이 이야기는 뭐 다들 이제 줄거리 아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독일 기자가 그 당시로의 거금 10만 원을 주면은 주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는 광주로 가게 된 평범한 택시기사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지금까지의 어떤 광주민주화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점이 결국은 시선인데 그 시선도요. 이 외국인 기자. 우연히 광주에 가게 된 그러니까 평범한 소시민. 그러니까 외부자의 눈으로 광주를 목격한 그런 이야기로서는 저는 굉장히 그 새로운 시선이 좀 많이 돋보였던 작품인 것 같아요. 80년대 그 네. 대학 시절 보낸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게 새로운 시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당시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전혀 그랬죠. 맞아요. 광주 상황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전부 다 독일 남의 언론이나 눈이죠. 예, 그쵸. 주로 독일 언론에서 많이 촬영한 내용을 대학가에서 많이 봤죠. 비디오로 그 영상들을 많이 봤었는데 많이 보곤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상업 영화에서 이제 이 다른 작품들은 어떻게든지 그 광주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들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그 광주의 시민들이라든지 피해자라든지 혹은 가해자라든지 그 광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실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광주는 직접 그걸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그 시대에 광주에 계셨던 분들을 제외하면 직접 겪었던 세대가 사실 감독님도 자기가 직접 겪었던 세대가 아니고 예. 다 얘기를 들었던 세대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다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을 굉장히 증폭시키려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좋았겠지만 네. 오히려 장훈 감독은 그게 아니라 되게 용감하게 외부자의 시선을 차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기자와 평범한 소시민이 우연히 광주 가면서 보게 된 그 참상이 실제로 더 관객들에게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주의 폭력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서도 그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공포와 아픔을 더 진실되게 느끼게 만든 저는 그게 이 택시 운전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를 다룬 많은 작품에서 이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이 광주가 피해 공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해방구였다라는 서로가 서로를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공간이었다는 걸 보여준 작품은 저는 택시 운전사가 상업 영화 안에서는 굉장히 좀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서로를 정말 지키고 공짜로 막 기름을 나눠주는 주유소가 있고 막 시위대에게 주먹밥 나눠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이 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해방구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도 저한테 굉장히 좀 큰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설마 자국의 군인들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총을 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네. 그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더욱 절실히 좀 와닿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연고도 없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광주를 보게 했던 상업영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그 역사의 목격자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광주 뭐 해방구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예. 스스로 주변 사람들 시민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네. 광주 분들이 당시에 증언하기보다는 네. 외국 언론에서 가서 취재했을 때 그게 고스란히 다 나와요. 담겨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외국 언론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했던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역사의 기록은 네.
세대를 떠나서 계속 반복해야지 이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남는 거다니까. 정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작품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데 되게 드라마틱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택시 운전사의 존재가 그래요. 한데 그분이 누구냐? 김사복 찾아야 된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실제로 그 독일 기자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도 정말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할 때까지는 그분의 실제 존재를 찾지 못했었어요. 근데 영화가 개봉하고 났는데 SNS에 실제 그분의 아드님이라는 분이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SNS에 올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분이 맞느냐가 또 약간 이제 진위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분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실제 그분을 찾게 되면서 또 진짜구나 이러면서 관객들이 또 막 극장으로 가신 그런 효과도 있었죠. 네. 이 사실 택시 운전사 같은 작품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역사의 목격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작품이에요. 사실 매년 5월이면 이게 단골 TV 상영하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이번 성명서에서 광주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장이 정말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청취자 8698님께서요. 5.18 희생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될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국가장도 과분한 거 아닌지요?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다른 정치적인 공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떠나서. 자, 두 번째 영화. 그럼 역시 또 이번에는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10월 26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작품은요, 2020년 1월 22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발을 담그기 바로 직전 그 전주에 개봉을 해서 무려 475만 명의 관객이 관람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1979년 10월 26일 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이 남산의 부장들은 저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게 택시 운전사랑은 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선을 취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어떤 일어난 사건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정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게 만들었다면 여기는 굉장히 직설화법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그 이야기를 본인들의 입으로 하게 만든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그 영화 소재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너무 민감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사실은 2005년에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이란 작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당시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그러니까 걸려서 이게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좀 뉴스가 만들어질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남산의 부장들은 굉장히 상업영화로 별 문제 없이 개봉을 해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봤다? 그것도 시대가 많이 흘렀구나,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실제 논픽션 원작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건 기억하시더라고요. 90년부터 동아일보에서 2년 2개월 연재했던 논픽션 글이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 원작자인 김충식 씨가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냐면 정말 이 중앙정보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1990년대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아예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었다. 제일 무서운 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도 모르게 끌려가는 시절이었는데.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90년대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민주화가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됐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고 싶어했던 시절이지만. 아니요. 그 시절 겪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더 했죠. 예. 그때는 더 은밀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것은 기자로서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실은 논픽션을 써내려갔고 그렇다 보니 물론 여전히 진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굉장히 세밀하고 생생하게 맞아요.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썼잖아요. 예. 이 우미노 감독이 이 남산의 부장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일단 내부자들을 만든 감독이에요. 한국 사회의 어떤 정말 그 이면, 예. 뒷면, 민낯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감독인데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한 게 전 좀 의미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한대요. 그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날이다. 지금 약간 좀 전율 왔어요. 진짜 정확히라는 정말 상세히 정확히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었을 것 같고 그걸 그렇죠. 또 기록한 거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영화로 정말 비주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좀 흥미로웠던 건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실명들을 쓰지 않아요. 가명을 썼죠. 네, 가명을 썼었죠. 근데 뭐 사실 다큐멘터리도 아니고요. 네. 뭐 아무리 이제 사실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극화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명을 했지만 저는 워낙 그 각 배우들의 특징을 귀신같이 잡아낸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실존 인물하고 약간 캐릭터가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명이 전혀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아요.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막 자료를 찾으면서 아 맞아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이거였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영화 보는 내내는 주인공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실명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중앙정보부장 이름이 네. 곽도원 배우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예, 곽도원 배우가 이제 중정부장 박용각이라는 캐릭터. 이름 너무 낯선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뭐 그 이름이겠지만 네. 이렇게 각각의 이제 이름들로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 이 변해가는 위치에 따라서 정말 사람의 어떤 갈등,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긴장감 있게 보여주는 이병헌 배우의 얼굴도 좋았고, 네. 정말 몸무게를 뭐 거의 30kg 가까이 찌워서 그 중앙정보부장 연기를 했던 이희준 배우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단연 최고의 연기를 꼽으라면 이 박통 역할의 이성민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똑같다고. 아 그렇죠? 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TV로 계속 봤던 모습. 너무 놀랐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실화 인물을 연기하다 보면 이 닮은 사람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작품은 굉장히 좀 도전적이게도 안 닮은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연기를 시켰어요. 네.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의 인물이랑 전혀 닮은 지점이 없는데 가끔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TV에서 봤던 그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의 일체감? 그런 리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영화관에서 이 영화 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죠? 벌어지는 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그랬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정말 배우들의 그 생생한 연기 때문에 되게 전율하면서 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장군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 대통령 비자금 관리하고 대통령 살해된 뒤에 돈 갖고 튀는 뭐 이런 뒷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역사 영화를 계속 만들어 봐야 되는 이유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두 편의 영화를 지금 굉장히 시의성 있게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오신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아니면 이 영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많은 근대사의 질문들이 있고 의문들이 있고요. 과오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묻고 제대로 대답해야 하는 의무가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에게 이 역사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들, 이 책임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주는 게 결국 근대사를 담은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근대사를 담은 영화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근대사를 다룬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책임감을 우리 모두 다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화는 영화 나름의 극파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요. 네. 이제는 좀 용기 내서 많이 만들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정말 예전에는 이런 영화 만들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라는 소리를 그렇죠. 질제 제작자들이 막 들었었대요. 아니 굉장히 이념적으로 막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뭐.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네. 네. 철두철미하게 한번 좀 푹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주제를 꺼내놓고 얘기도 좀 해보고.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역사는 지금도 해석하지만 나중에 훗날에도 해석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해석하는 것을 너무 겁내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겠구나. 맞습니다. 좋은 영화 두 편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영화들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